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1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결산 시 총계정 원장의 마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1번. 결산 예비 절차에 속한다. 1번 지문이 틀렸다. 그지요? 결산 예비 절차라는 것은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총계정 원장의 마감이라는 것은 결산 작업 중에서 결산 예비 절차가 아니고 결산 본 절차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되겠지.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손익계산서 계정은 모두 손익으로 마감한다.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마감하더라. 그지요? 어이. 3번. 부채 계정은 차변에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부채 계정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에 총계정 원장 작성되는데 기말 금액은 기초금액의 정반대쪽 차변 쪽에 적어서 차기 2월이라고 제목 붙여서 마감하더라. 그지요? 맞는 설명. 4번 재무상태표 계정은 모두 차기 2월이라는 걸로 표시해서 마감하더라. 그지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계정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니까 총계정 원장 마감할 때 차기 2월이라는 걸로 표시해서 마감하더라. 그와 달리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계정, 비용계정은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게 아니다. 그지요? 그래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되면서 마감된다. 서로 좀 마감 방식이 달랐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이. 문제 2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건물 내부 조명기구 교체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잘못 처리한 회계 처리 때문에 생기는 영향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십시오.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돈 나갔습니다. 현금으로 돈 나갔다고 가정할까? 자, 차변이 중요한데 그 성격이 뭐다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회사는 엉터리 회계 처리했어. 대변은 뭐 관심 없어. 잘 처리했겠지. 현금. 차변을 자본적 지출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이러한 엉터리 회계 처리 때문에 생기는 영향을 파악해보자. 자, 거래소 결합관계 분석했다. 그지요? 비용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 안 됐다. 비용은 작아지는 거지. 자산이 쓸데없이 커졌다. 그지요? 오케이. 단기순익 영향 파악합시다.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고 비용이 작아졌어. 그러면 수익 빼기 비용인 단기순익은 증가겠지? 자,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익은 기말자본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지요? 단기순익 영향은 고스란히 기말자본으로 갑니다. 자본이 커지는 거지. 열심히 분석했고 마지막 확인합시다. 재무상태표 구성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이 커졌어. 부채는 등장하지 않았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똑같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자본도 증가해야만 된다. 그지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한다라는 내용 분석이 맞다 이겁니다. 오케이. 열심히 분석했고 영향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데 과소라고 했네.
비용은 과소인데 과대라고 했네. 수익은 등장한 적이 없어. 당기 순이익은 커진다. 그지요? 오케이. 그래서 맞는 설명은 4번이 되겠지. 됐습니까? 정답 4번.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맞다. 그지요?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동성 높은 거를 위로 배치하다 보니까 유동자산을 위에 비유동자산을 아래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 둘로 나눴다. 그지요? 당좌자산을 맨 위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나열했습니다. 당좌자산이 유동자산 중에서도 맨 위에 배치되니까 유동성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맞지요? 2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말한다. 맞고요. 3번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이 전부 다 당좌자산에 포함되더라. 그지요? 4번이 정답이겠네. 우편환증서, 자기압수표, 송금수표라는 거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에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고 당연히 이거는 당좌 자산에 해당하겠지. 마지막 내용이 틀렸다 이겁니다.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의미가 당좌 예금 통장 만들 때 마이너스 통장 계약하는 거가 당좌 차월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우리 회사 통장 잔고보다 돈을 더 많이 뽑아 쓰는 걸 말하다 보니까 부채이다 이겁니다. 은행에 대한 빚이다. 그지요? 그래서 당좌 차월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인데 당좌 차월도 당좌 자산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것이 되겠지. 됐습니까? 정답은 틀린 내용은 4번. 문제 4번. 다음 중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판매 관리비라고 표현한 모양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봅시다. 1번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맞다. 그지요? 2번 외환차손이라는 거 생소합니다. 넘어가자. 3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업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다. 그지요? 4번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맞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하지 않는 거는 정답 2번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치다 보면 가끔 지금 보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계정 과목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2번 계정 과목 모르더라도 1, 3, 4 우리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1, 3, 4 계정 과목이 판매비와 관리비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구나라고 자신감 있게 답 선택하고 빨리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 한 개 틀려도 우리 충분히 합격하잖아. 그지? 그래서 혹시라도 생소한 내용 나오더라도 절대 멘탈 흔들리지 말자라는 잔소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지요?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이왕 출제가 되었으니까 외환차손이라는 계정 과목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립니다.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분류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된답니다. 의미는 이거래. 우리 회사 장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같은 게 기록되어 있는데 외국과의 거래였다 이겁니다. 100달러라는 거래였어. 그런데 100달러 거래를 기록할 때 환율이 있다 보니까 애당초 장부에 기록할 때랑 그 자산부채가 없어질 때 환율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자산부채 장부에 기록되었다가 그 없어질 때 실제로 돈이 결제되는 거랑 장부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좀 환율 변동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기록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고 분류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어렴풋이 그런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고 분류가 영업의 비용이구나.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의 계산식 중 옳지 않은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된다. 그지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을 빼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면은 세전이익이 되더라. 그지요? 산식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야 되는데 뺀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3, 4 확인합시다. 매출 총이익,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더라. 그지요? 그 다음에 세전이익에서 세금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은 개인기업을 전제로 출제된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본문 공부할 때는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 된다라고 공부했는데 이제 출제한 분은 법인기업을 좀 생각해가지고 출제한 모양이야. 그러면 소득세 대신 법인세라고 이름만 좀 바뀌면 되겠지 뭐. 그지요?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재고자산 구입했다고 물건값 당연히 취득원가지. 재고 수입 시 발생한 통관 비용, 우리가 재고자산 상품을 구입하는데 외국에서 수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관 과정에서 뭔가 짜잘한 지출이 생겼다 그지? 뭡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따라서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겠지 뭐.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판매 장수 임차료. 자,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팔아먹을 겁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한데 우리의 회사 창고가 없다 보니까 월세 따박따박 준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자산의 취득 과정이 이미 끝났잖아. 취득 이후에 보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지출이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할 거고, 회계 처리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가 아니겠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유형자산 단원에서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 열심히 쭉 공부해봤고, 주의하자. 취득 이후에 보관과 관계되는 지출은 비용 처리합니다라고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지? 그 논리가 여기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위에 있는 두 개 합한 15,000원이 정답 되겠지. 정답 3번. 문제 7번. 기초자본금 15만 원, 총수익 13만 원, 총비용 10만 원일 때 회사의 기말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너무너무 쉬운 문제다. 그지요?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 된다라는 관계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총수익이 13만 원이고 총비용이 10만 원이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3만 원이지 뭐. 3만 원. 기초자본 여기 있네. 15만 원에서 당기순이익 4만 원 더하면 기말자본은 18만 원 되는 거지 뭐. 정답은 3번. 문제 8번. 다음은 당기말 부채계정 잔액의 일부다. 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는 얼마입니까? 매입채무라는 용어 의미는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 플러스 지급어음을 말한다. 그지요? 두 개 합한 7만 원이 정답 되겠지. 정답은 4번. 참고로 매출 채권은 의미가 뭐였다고?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받을 어음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들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십시오. 대손충당금. 자산 중에서 받을 돈 성격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이더라. 그지? 맞습니다. 감가상 누계.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이더라. 그지? 오케이.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뭐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 이런 건 아니었어. 선수금 계정 과목도 부채였습니다.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은 아니었어. 퇴직급여 충당 문제, 우리가 공부한 적 없는 계정 과목이다. 그지? 당황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런 계정 과목 몰라 하더라도 우리는 답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이미 나열된 것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성격 두 가지 발견했잖아. 그지? 공고를 답으로 하면 되겠지. 대손충당금과 감가상 누계액이 정답입니다. 정답 4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보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생소한 계정 과목이 좀 유난히 많이 등장했다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런 거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할 건데 부채에 해당한답니다.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데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성 이런 거는 전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손순당금과 감가상 누계액으로 적혀있는 4번이 정답. 됐지요? 문제 10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자, 분석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요.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됐지요? 이렇게 금액이 흘러가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찾아보랍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잡이익은 영업 외 수익이다. 그지요? 광고선전비가 판관비다. 그지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다. 그지요? 기부금도 영업 외 비용이다. 그지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계산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지요?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비가 되겠지. 정답은 2번.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게 적었는데 일정 기간 경영성과 보고하는 보고서가 뭐라고요? 손익계산서고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다 이겁니다. 수익계정, 비용계정이 아닌 거를 찾아보는 문제다. 그지요? 임대료 수입이라는 거는 수익 계정 과목,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 과목, 잡손실은 비용 계정 과목, 기부금은 비용 계정 과목. 그치? 그래서 수익 비용이 아닌 거는 정답 2번 되겠지.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 다만 좀 아쉽습니다. 1번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은 이거지. 건물이 있을 때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거를 말하는데 다만 분류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계정 과목은 이름이 뭐라고? 임대료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임대료 계정 과목은 월세 받는 건 월세 받는 건데 그 분류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은 도소매 기업을 전제로 출제됩니다. 우리 회사는 상품 싸게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 건물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까우니까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는 수익은 수익이지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분류가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거다 이거지. 우리 실기표로 따지면 900번대 코드다 이겁니다. 그거를 공부했잖아.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월세 받는 게 월세 받는 건데 그 분류가 매출액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업종이 도소매 기업 이런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 회사일 때 사용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회사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가 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지? 그거는 매출액으로 분류돼야 되고 그때는 이름이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계정 과목도 수익은 맞지만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수익 계정 과목이고 우리 실기편에서 사용했던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좀 수정해가지고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불필요하게 우리가 관련 게 없는 수익 계정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런 취지에서 약간 계정 과목 1번 수정해서 교재 수록할게요. 정답은 2번 되겠다.
오케이. 문제 12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유사한 문제 우리 앞에서도 한번 풀어봤는데, 그지? 이게 취득원가인지 비용인지 잘 구분해 보십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 자, 유형자산을 구입했어. 물건값, 당연히 취득원가고. 취득세는 성격이 뭐였다고? 취득 단계에서 생기는 세금이다, 그지? 이거 뭐라고? 취득부대비용이니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와 달리 재산세는 세금은 세금인데 이거는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닙니다. 취득 이후에 보유 단계에서 매년마다 따박따박 1년마다 내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보유와 관련된 거고 비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 다음에 사용 중에 발생된 수익적 지출. 의미가 뭐라고?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인데 그 성격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비용 처리하니까 자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하는 자산 취득원가는 요거 두 개지, 그지? 155만 원이 정답 되겠지. 정답은 2번. 문제 13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구구절절만 길게 적었는데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다, 그지요? 자, 먼저 천천히 우리 복습해 볼게.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고 여러 회계기간 동안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다, 그지? 그런데 유형자산과 좀 다른 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뭐라고? 무형자산으로 분류했었다 이겁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데 유형자산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을 가지고 무형자산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요건을 좀 추가적으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는 기역, 니은, 디귿 요건을 좀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거지. 뭡니까? 무형자산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 정답은 3번 되겠다. 됐습니까? 답 찾았고. 다만 맨 끄트머리에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엄청 어려운 용어도 지금 등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자. 이런 용어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문장으로 우리 충분히 무형자산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찍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좀 생소한 용어 등장했으니까 가볍게 소개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도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랍니다.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우리 이론적으로 좀 분류한대요. 자, 화폐성 자산은 정해진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걸 말한답니다. 대표적인 게 외상매출금이지. 우리 그 회사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으로 기록되잖아. 그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나중에 없어질 때 돈 얼마 들어옵니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온다, 그지? 그 자산이 없어질 때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화폐성이라고 이름 부르고 대표적인 예가 외상매출금이야. 그와 달리 비화폐성 자산은 그 자산이 없어지면서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상품이지. 자, 우리 회사 장부에 상품이 100만 원 딱 적혀 있습니다. 100만 원 주고 상품 구입했어. 그런데 그 상품을 팔아먹을 때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 가격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100만 원 적혀 있는 상품을 오늘 팔 때는 110만 원을 팔 수 있는데 내일 팔면 120만 원을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장 가격이 매일 바뀌니까 그런 거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좀 쉽게 풀이하면 이거는 물건을 말한다 이겁니다. 물건은 비화폐성 자산,
물건 아닌 거는 화폐성 자산이라고 우리 이론적으로 좀 분류하더라 이겁니다. 좀 어렵다 그지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니까 물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다 그지? 우리 회계학 전공하시는 학자들은 이 무형자산을 물건으로 본답니다. 비화폐성 자산입니다라고 좀 분류하고 있더라 이거죠. 엄청 어렵다 그지? 요런 좀 어려운 문구가 뒷부분에 붙어 있는데 괜찮아 이런 거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문장으로 충분히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문제 14번. 다음의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를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틀리더라도 전혀 자초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이왕 출제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됐지요? 자, 결산일 현재 현금 시제액이 장부가액보다 3만 원 부족한 거를 발견했답니다. 자, 매일마다 자금팀에서는 금고 있는 실제 현금이랑 장부상 현금을 맞춰봅니다. 어느 날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현금 시제, 실제 금고 있는 거가 장부 있는 것보다 3만 원 부족하답니다. 난리 났다고 지 현금이 모자라는 거야.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장부 있는 금액이 너무 큰 상황이니까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를 기록합니다. 3만 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실제 상황과 이제 일치될 거다, 그지? 근데 문제는 차변이야. 그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일단 처리하자 이거지. 그래놓고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정확한 내용을 차변에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최종 재무제표 작성할 때까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알 수 없어. 현금 과부족이라는 거는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절대로 최종 재무제표에는 기록되면 안 된다, 그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없애야 되고 차변을 이제 뭔가로 기록해야 되는데 끝까지 원인 모르니까 어떻게 마무리하자고? 잡손실로 마무리하자 이겁니다. 기분 나쁘다, 그지? 3만 원 돈 잊어버린 겁니다. 기분 나쁘다? 차변에 비용 증가를 기록해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억나십니까? 요 두 개의 분계를 묻는 내용인데 하필이면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분계는 연중에 회계 처리하고 밑에 있는 거를 기말수용 분계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하필이면 요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부족한 거 발견한 날이 언제라고? 결산일이다 이겁니다. 12월 31일에 이 부족한 거를 발견했대. 그러면 기말수용 분계도 12월 31일 하잖아. 요 두 개의 분계를 같은 날 회계 처리해야 되는 아주 요상한 예외적인 상황이 출제됐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 틀려도 워낙 발생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회계 처리가 출제된 거니까. 이제 굳이 분석해 보면 이제 요 두 개의 분계를 12월 31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거를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으로 맞는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뭐가 차변입니까? 현금 과부족도 차변에 올 수 있고 잡손실도 차변에 올 수 있다 겁니다. 됐죠? 정답은 잡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2번도 될 수 있고 4번에 있는 현금 과부족도 될 수 있는 문제될 겁니다. 복수 정답이다, 그지? 요상하다. 어쨌든 둘 중에 한 개를 정답으로 찾아야 돼. 우리는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회계 처리되었지만 같은 날 대변으로 적혀가지고 바로 생기자마자 없어져 버리니까 요 두 계정 과목 중에서 정확한 답은 뭐가 되겠다고? 잡손실이 제일 정확한 정답이 될 거다 이겁니다. 왜? 현금 과부족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 대변의 현금이란 자산 감소, 차변의 잡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만 남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굳이 이 상태에서 정답을 찾는다면 2번이 되겠지만 조금 요상한 문제다, 그지요? 그래서 교재에 수록할 때는 4번 지문을 복수 정답 여지가 없도록 좀 고쳐서
이자 수익이라는 걸로 고쳐가지고 교재수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다, 그지요? 가뜩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쓸데없이 복수 정답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고민 없이 2번이라고 정답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교재수를 갈 거고 정답 2번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 워낙 예외적인 회계 처리니까 이 문제 하나 틀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열심히 분석했고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성 배열에 따라 두 번째로 나열해야 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됐죠? 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유동성 높은 유동자산을 위에 배치하자. 그리고 밑에 비유동자산을 배치하자. 그리고 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도 그 성격에 따라 유동성 높은 거를 위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당좌자산을 맨 위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비유동자산도 그 성격 따져가지고 유동성 높은 거를 위에 배치합니다. 투자자산을 맨 위에.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돈이 급할 때 제일 먼저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배치하자. 그리고 맨 아래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 됐습니까? 자, 이제 번호 붙여가지고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번호 붙여가지고 내려볼게요. 현금은 당좌자산이다, 그지? 1번.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이다, 그지? 1. 상품은 재고자산 2번. 투자부동산은 3번이지.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다, 그지? 4번이지.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순서 내려봤고 두 번째로 오는 거 뭡니까? 상품 되겠지, 그지? 정답은 3번. 지금까지 제 11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